네, 반갑습니다. 산업연구원의 김효수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키스텝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수요 포럼을 굉장히 자주 그 봤고요. 좋은 자료, 좋은 발표 내용들도 자주 참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제가 그 눈으로만 봤던 수요 포럼에 이렇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초강력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 역량 강화 방안 이런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날 총학력 협력 지원 방안이라고 하는 큰 앞으로의 어떤 균형 발전의 큰 틀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의 어떤 지역혁신의 문제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총학력 협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서 지역혁신에 도움이 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초강력 협력이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게 된 근본적인 배경으로서 우리의 어떤 경제 산업의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도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트렌드나 현재 우리의 어떤 지역에서의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초강력 협력권과 지역혁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초강력 협력과 관련된 지역혁신의 역량 문제를 좀 정책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주요하게 다뤄야 될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이 바뀌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산업의 헤게모니가 변화하는 50년 주기의 어떤 거대한 슈퍼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그럽니다. 밑에 있는 그림에 이제 1910년대, 60년대, 2010년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이 1910년대에서부터 50년대 말까지고 1960년대부터가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시기고 2010년 이후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제품의 주기가 단축됐고요. 파괴적 혁신이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일어나게 되고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승자독식 시장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이 신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슈퍼사이클의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에 의해서 그 속도가 극적으로 더 가속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어떤 산업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경제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자동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차로 되게 되면 자동차와 운송 서비스와 보험과 엔터테인먼트가 하나의 어떤 모빌리티 시장으로 통합되는 형태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율주행의 운영 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이 엄청난 모빌리티 시장의 헤게모니가 결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이다라고 전환을 선언을 했고요. 소프트웨어 인력을 대거 채용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는 기계 산업의 총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더 이상 기계 업종이 아닌 기계 산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제 이 모빌리티 시장이 이 자율주행의 운영 체제 개발 경쟁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재편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1조 달러 이상의 새로운 시장 가치를 갖게 될 미래 산업들은 대부분 다 데이터 기반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율형 주행차라든지
기업 활용 AI라든지 IoT 소프트웨어라든지 원격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유전자 염기설과 같은 바이오 산업의 디지털화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급성장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어떤 산업들이고, 데이터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앞으로의 어떤 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을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AI 기술의 경제 효과인데요. AI를 일부는 뭐 산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산업은 아니고 AI는 그야말로 그 다양한 산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목적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연기관이나 전기가 2차 산업까지의 어떤 핵심적인 일반 목적 기술이었다면, 컴퓨터가 이제 3차 산업혁명 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반 목적 기술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I 기술이 활용되면 이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통일된 그리고 그 일치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그 AI 기술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맥킨지에서 그 시뮬레이션한 전망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GDP를 연평균 1.2%씩 성장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연평균 1.2%씩의 성장 효과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은 ICT 기술이나 초기 디지털 기술이 생산성에 미친 영향이 2000년대 기간에 연평균 한 0.6%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보다 더 두 배 더 높은 생산성 증대 효과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산성 증대 효과는 초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더욱더 더 커지는 그런 어떤 양태로 나타날 것이고요. 한국은 스웨덴이나 싱가포르, 그다음에 미국과 같이 이 상위 그룹을 형성하면서 연평균 한 1.6% 정도의 GDP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같은 이런 신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 역량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의 주력으로 지금 되고 있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바이오나 디지털 콘텐츠들의 어떤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기반 기술이 될 것이고, 기술 패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속에서 우리의 국부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AI와 관련된 전문 인력은 전 세계 한 0.5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 인력도 국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국외 유출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AI 기술의 어떤 특허의 성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원래 어떤 크기는 특허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종축은 이제 특허의 영향력, 그러니까 특허의 어떤 그 인용 정도,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게 보여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AI 특허가 양적으로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닙니다만 영향도 면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자리 전환도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건데요. 제조업의 경우는 왼편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산이 규모가 계속 늘어나더라도 고용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자동화 기술이 강화되고 인공지능이 적용되게 되면 중간급의 어떤 숙련을 갖고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감소 충격도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한 25% 정도가 대체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앞으로 한 10년 내에 지금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65% 정도가 기존에는 없는 새로운 직무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그 산업화 시대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이 아니라 사고 유연성이나 창의성, 논리 수학적인 사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2018년부터 그 고등학교부터 교과목을 없애는 그런 어떤 그 매우 혁명적인 그런 교육 혁신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자리가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로운 노동 수요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요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득 증대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헬스케어 수요가 증가하고 신기술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부동산이나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나 그다음에 미지불 근로시장 근로의 시장화 같은 가사노동 같은 것이 대표적이겠죠. 이런 것들이 한 21%에서 33% 정도의 일자리 창출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감소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바뀌었는지를 한번 좀 보시면 제조업의 경우는 거의 뭐 2010년 이후로 2016년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늘어나고 있지 않는 상태고요. 그 대부분의 일자리는 비즈니스 서비스업과 의료교육 공공 서비스 쪽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2015년에서 202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시면 제조업 쪽은 의약품이라든지 의료정물 광학기기라든지 기타 기계 및 장비와 같은 비교적 하이테크 업종에서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비스업 쪽은 보건업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일자리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그 가운데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영상 방송 창작 예술업, 그다음에 연구개발 및 전문 서비스업입니다. 저는 이걸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의 업종에서 일자리가 연평균 3% 이상씩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산업의 전환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고 그걸 위한 일자리를 얼마만큼 잘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기업의 혁신이나 지역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과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산업 전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게 역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감축하기로 이미 했고요. 그래서 감축 시나리오를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우리 탄소를 줄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를 해왔고 2018년까지는 계속 증가해왔고 최근에 약간 이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EU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990년대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피크를 지나서 줄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2000년대 이미 그 이제 피크에 도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이 86% 정도가 산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단순한 소비가 아니고 생산과 관련된 그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어떤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디스플레이, 반도체가 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들 산업은 우리 수출의 50%, 부가가치 1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산업들은 원료나 연료를 실제로 사용을 하고 사용하는 어떤 비중이 높아서 이걸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의 산업 설비가 상대적으로 고효율 설비이고 공정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래서 이게 녹색 전환을 하는데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이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환경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그 기술 패권 경쟁이 엄청나게 격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글로벌 산업 전쟁의 역사를 보면 G2 국가로 부상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를 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련이 1957년도에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를 했던 그런 어떤 스푸트니크 충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국방교육법을 그때 새롭게 제정을 하고 이 법에 의해서 대대적인 교육 혁신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대졸 대학의 입학과 대졸 학력의 인력을 거의 2배 가까이 단기간 내에 증대시키는 매우 혁신적인 그런 어떤 전략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방 분야의 R&D 투자, 우주 기술과 관련된 R&D 투자를 엄청나게 확대를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민간으로 이양이 되면서 새로운 어떤 그 산업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으로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일본인데요. 일본은 1985년도에 플라자 협정을 맺으면서 환율을 2배 절상을 시켰고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면서 그때 도시바나 NEC나 이런 어떤 그 세계 반도체 시장을 휘잡고 있던 일본 기업들의 엄청난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 시장 개방하게 하고 일본 기업들의 반도체 수출의 쿼터를 정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억제 정책을 취하죠. 그 후에 이제 그 91년 이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지금은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미국의 이런 어떤 압력에 이제 굴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굉장히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일본이나 소련이나 일본과 좀 다른 게 지금은 기술과 산업 경쟁의 기본적인 판이 바뀌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도 이미 중국이 숫자적으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논문 수에서 보는 것처럼 화학, 재료과학, 물리학, 계산기, 수학, 공학 뭐 이런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의 논문 수가 미국을 훨씬 추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과 산업의 큰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경쟁의 결과가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우리의 경우는 GVC 생산 방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나 해외 투자 비중이 굉장히 의존도가 높습니다. 또 그 미국 주도의 공급망 탈중국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경우에 우리 산업의 피해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좀 보고 대응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의 광역화 트렌드하고 지역 문제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 2014년에서 16년간의 전 세계 GDP 성장의 67%가 300개 광역 대도시권에서 이루어졌고 공용 증가도 36%, 인구 증가도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근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있다. 근접할수록 경제 성장률이 높더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은 다 컨트롤을 하고요. 이런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왜 대도시권의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지금 뒤에서 뭐 우리의 어떤 일자리의 어떤 추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되면서 대도시 지역으로 연구기술 인력이나 지식 서비스업이나 신기술 창업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이 변화하고 있고요. 제조 경쟁력보다 R&D나 설계나 디자인이나 융합 역량이나 마케팅과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기술 인력의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제는 이들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들이 오는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사람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전문가와 기술 인력이 있는 지역으로 일자리가 오는 그런 어떤 시대로 점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게 이런 어떤 대도시권의 경쟁력이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게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고밀화, 그 다음에 도시에서 워크와 리브와 플레이가 복합화되는 우리의 도시 만들기의 도시계획의 그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다 기능적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같이 섞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게 그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심이 재활성화되는 그래서 도심이 혁신의 핫스팟으로 부상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거를 우리의 도시 공간에 한번 좀 좀 보면 5대 도시권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 5대 도시권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자료를 봐야 되는데 2020년 인구 총정사가 아직 발표가 안 돼서 2015년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1995년도에 5대 도시권이 75.1%였던 것이 77.1%로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어떤 취업자 수만을 보면 2015년에서 2020년간에 수도권의 경우는 이거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순 증가한 취업자 수 비중 추이입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취업자 수 증가 추이인데 2015년도에는 수도권이 49.1%였다가 2020년도에는 49.9%로 더 늘어났고요. 부산, 울산권, 광주권, 대구권은 거의 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대전, 세종권이 약간 늘어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가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이야기는 뒤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자리 추이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갈 때에 그 주 일자리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오늘 우리 패널로 참석하신 김태환 박사님이 분석하신 그런 자료인데 도시권별로 도심으로 집중되는 정도, 교회화로 확산되는 정도가 도시권별로 좀 차이가 있다는 점들을 좀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씀을 좀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림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 2020년간에 시도별 고용 성장률을 비교를 한 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가 이제 5년간 연평균 고용 성장률 1.46%로 굉장히 높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높은 성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광역 도 지역들은 비교적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그다음 줄어드는 지역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광역시들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의 광역시 지역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이 지역들입니다. 광주가 약간 늘어난 정도, 거의 늘어나지 않았던 정도고요. 다른 지역들은 오히려 고용이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 소프트웨어, 영상 방송,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 3개 업종만을 보면 2015년에서 2020년간에 약 30만 명 정도가 이 3개 업종에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늘어난 것이 어디서 늘어났느냐? 서울에서 10만 명, 경기에서 13만 명, 인천에서 2만 명. 그래서 이 3개 지역이 25만 명이 이 3개 지역에서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에서 순 증가한 80.4%가 수도권에서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대전, 세종에서 일부, 전남에서 12,0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대전, 세종은 당연히 혁신도시, 행정도시 이전이 주요 요인이지 않겠습니까? 의외였던 게 사실은 저도 전남이었는데 전남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것도 나주 혁신 도시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오히려 줄어든 지역들도 있고요. 부산은 오히려 감소를 했고요. 아주 미미하게 증가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요 밑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직무별로 본 겁니다. 관리자하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이 두 개의 직무가 사실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지식 서비스 3대 일자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어떤 직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쪽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뭐 앞에 이런 어떤 지식 서비스업 업종의 추이하고 크게 어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려면 그래서 지역 일자리의 어떤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2015년 이후로 일종의 이제 산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는 이 시기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의 가장 큰 특징은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매우 심각하게 저하되기 시작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왜 떨어지고 있느냐? 한 4가지 정도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역 중추도시의 지식 서비스 기능이 매우 취약해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 있는 우수 인력이나 산업기술 연구소들도 수도권으로 다 집중이 되면서 지역에 있던 지역의 혁신 생태계가 와해될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지역의 생산 공장과 그동안에 밀접하게 근접해 있으면서 생산 공정의 혁신을 주동해왔던 그런 지역에 있는 주요한 산업기술 연구소들, 특히 민간 기업의 산업 연구소들이죠. 창원 산단에 있던 삼성테크인이나 현대위아, 두산중공업 R&D 센터, 그다음에 구미에 있던 삼성 모바일 연구소, LG전자 구미 연구소, 광주 금호타이어 기술 연구소 모두 다 2010년대 이후로 그다음에 10 중반 이후로 수도권으로 이전한 케이스들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아까도 우리 이 슈퍼사이클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벤처 스타트업들이 이 성장을 끌어가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벤처 창업의 생태계가 모두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벤처 캐피탈도 그렇고 엑셀러레이터도 그렇고 벤처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식 서비스 기능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만 스케일업 하려면 다 수도권으로 이전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원인은 전반적으로 지역의 일자리 기반도 취약한데 그것들이 또 도시 외연 확산에 따라서 도시의 중심성이 더욱더 약화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그 대도시권의 경쟁력 이야기 하면서 도심의 워크 리브 플레이가 복합화되는 그런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이 혁신의 핫스팟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의 경우는 이 도시에 그나마 있던 도시의 중심성들이 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요인이 이 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떨어뜨리고 있는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R&D를 뭐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술 연구개발 인력도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연구개발 인력의 수도권 집중도가 2015년도 이후에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제가 2015년도가 왜 변곡점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 연구원이 2015년도에 세종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도권에 있던 그 공공기관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이전을 완료를 하다시피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뭐 수도권 이전 요인도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런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어떤 연구개발이 주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조업 기반의 생산공정 혁신이나 생산공정의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연구개발을 끌어가는 어떤 주요한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것에 비해서 2015년 이후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산업의 대전환이
급격하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프트웨어 인력이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로 가고 그것과 관련된 그 인력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이러면서 연구개발도 같이 지금 그 이후에 수도권의 집중도가 더 커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2010년도부터 15년간의 그 새롭게 증가한 연구개발 인력이 어디에 그서 늘어났는지를 보면 2010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수도권에서 약 60% 정도, 광역시에서 한 26.27% 정도, 광역도에서 한 14%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2015년도부터 2019년 사이로 가게 되면 수도권에서 순증가한 게 77.6%, 광역시는 8.8%, 광역도 지역은 거의 비슷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우리 일자리의 어떤 광역시 지역에서의 추이, 지식 서비스업 3대 업종의 어떤 일자리 추이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초강력 협력에 대한 논의를 조금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초강력 협력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 5+2 광역경제권 정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주로 오마이게이니치의 지역국가론의 논의였는데요. 대체적으로 500만에서 2천만 명 사이의 어떤 인구 규모를 갖고 있고 그 일종의 이제 글로벌한 경제 속에서 그 자기완결성을 갖는 독립적인 경제권역으로 성장할 경제권역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의 경쟁 구도가 짜여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지역 국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에 참여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서비스, 통신이나 수송, 전문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하나의 경제권이 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단순히 인구 규모만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시설이 중요하다. 이런 논의를 그때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피터 홀이 메가로폴리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가시티 리전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재화와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흐르느냐라고 하는 이 흐름의 공간으로 메가시티 리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갈로폴리스 또는 메가시티 리전 같은 경우는 중심 도시 주변에 20개에서 50개의 도시나 타운이 군집을 이루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기능적으로는 연계되어 있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기능적 노동 분업을 갖고 이제 나타나는 이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심 도시에는 고차 서비스 기능이 집중되고 이선 도시에는 보다 루틴한 연구개발이나 첨단기술 제조업이나 대학 도시와 같은 틈새 기능들이 입지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보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모노센트릭하기보다는 다중심적인 그런 일종의 네트워크 도시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메가시티의 어떤 그 적정한 공간 범위라고 한다면 일종의 이제 산업의 효율적인 연계 체계나 적정한 경쟁이 가능한 어떤 규모나 그다음 효과적인 혁신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메가시티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중심 도시로부터 한 7, 80km 정도 반경 7, 80km 정도 차로는 한 1시간 반 내에 다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범위를 메가시티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10월 14일 날 초강력 협력 지원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초강력 협력을 뭘로 정의를 하냐면 지역 주도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강력적 정책 행정수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내용은 이제 법적 근거를 좀 마련을 하고요. 초강력권 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초강력 지역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국고 보조율도 상향하고 하는데 이제 제일 큰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5+2 광역경제권이 너무 느슨한 연합 형태로 되어 있고 너무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서 그 어떤 연결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어떤 문제 의식 하에서 좀 더 그 행정적인 어떤 그 연결의 정도, 통합 정도를 높일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근거를 이제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초강력 특별협약을 맺게 하는 그런 게 이제 이번에 제시된 주요 지원 전략인데, 이게 과연 우리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대도시권 경쟁력을 높이고 대도시권이 혁신의 중심으로 부상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이 다시 이 어떤 그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만드는데 과연 이 초강력 협력권의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기여를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초강력 협력과 메가시티는 좀 결이 다른 거다. 기본적으로 초강력 협력 논의가 나오기 전에 그 전부터 뭔 이야기가 있었냐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초강력 협력으로 받은 거죠. 기본적으로 메가시티는 경쟁력 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초강력 협력은 그냥 매우 다양한 기능적 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그런 매우 큰 그릇이에요. 저는 이 최근에 메가시티 논의가 발생하게 된 배경의 어떤 것을 MB 정부 5+2 광역경제권하고 좀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그 MB 정부 때의 광역경제권이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메가시티 논의가 바텀업 방식으로 제기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텀업 방식의 제기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은 분화와 원심력이 작용하는 동네예요. 자기 지역 중심으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지역의 자율성, 그다음에 지역 분권,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분화적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스스로 우리 더 이상 우리만 따로따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같이 좀 해보자,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연계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됐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이후로 그렇게 혁신도시 신행정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빅푸시 전략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약간의 성과만 있고 2015년 이후부터는 다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경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이야기. 수도권의 매우 강력한 흡인력에 대해서 지역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기의식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 거고 원인이 어디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명확하게 따져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강력 협력의 논의가, 그다음에 정책이, 그다음에 사업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릇만 크게 만들어놨다. 뭘 담을지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해야 총학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정책 목표는 중추 거점 도시로, 그냥 지역이 그냥 행정구역을 넘어서 그냥 연합하는 이런 게 아니고 중추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위한 정책 틀이 총학의 협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안 돼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약간 우려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 혁신에서 메가시티 또는 광역 대도시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는 지식의 확산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의 대졸자 비중이 10% 상승하면 대졸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고졸자 임금이 7%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지식이 알게 모르게 확산이 되면서 고졸자들도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반영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 옆에 있으면 하나라도 더 얻어듣게 되는 거고요. 하나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그 작동을 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지식의 확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확산 시스템이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반경 7, 80km 정도에서 작동을 하더라라는 거고 이게 대도시권의 초강력 협력권의 공간적 범위가 돼야 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요거는 앞에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산업의 가치 창출 방식이 변화돼서 대도시권 경쟁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 일자리 그다음에 그린의 어떤 대전환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성장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생적 성장 이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딱 들어맞는 성장 이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생적 성장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인적 자본이 갖고 있는 지식의 확산 가능성과 외부성이 경제 내에서 그 기술의 어떤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을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잠깐 설명을 좀 이건 나중에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 자본과 기술 투자 중심형이 아니고 인적 자본과 사람의 가치를 높여 성장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인적 자본과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동력이 바로 역량인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나 스템 역량이나 예술, 창의성, 감성, 개방성 이런 어떤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고 혁신도 디지털 경제 시대의 혁신은 그 서비스 개발에 초점이 두고 있고 주기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 학제 간 연구가 증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좀 제조업 중심의 혁신에서 벗어나서 서비스 혁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디지털 경제에 맞는 지식의 어떤 그 운영 시스템들을 갖추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R&D 투자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판을 통해서 과학기술 정책으로 R&D 투자만 열심히 하면 그게 다 혁신으로 자동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들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어떤 혁신의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환 체계가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서비스업 연구개발비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그 혁신의 어떤 그 협력, 개방형 혁신, 협력형 혁신이 매우 취약한 것. 그리고 너무 제조업 제품 중심의 R&D로 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우리 어떤 산업의 대전환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뒤처진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신의 어떤 지원 체계를 좀 바꿔야 되는데요. 그동안의 제조 기술 중심의 혁신 투자, 공급자 주도형, 선형적 혁신 패러다임 여기서 탈피를 좀 해야 될 것이고 시장 주도형으로 개방형, 협력형 혁신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D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 방식보다는 혁신 시장을 창출하는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민간 주도형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산학연의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혁신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혁신 지원을 위해서는 거기에 또 맞는 새로운 어떤 지원 거버넌스 체계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그 설비 중심 그러니까 연구 장비 중심의 R&D가 아니라 인적 자본 양성 중심의 R&D를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강력 협력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대도시권의 지식 서비스 기능, 혁신 지원 기관의 어떤 집중 특성화 네트워크, 그리고 그 지역 간의 효율적인 연계망 구축, 그 다음에 과도한 분산과
경쟁을 피하기 위한 거버넌스, 그다음에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한 대응, 이런 차원에서 저는 초강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과제로서 첫 번째로는 인력 양성 중심의 혁신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앞에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체화되는 경쟁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 혁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데이터 기술 인력이나 고급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학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저는 초강력권별로 데이터 기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초강력권별 데이터텍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 프랑스 에콜 40이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제가 2017년 말 18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42라고 하는 거를 42를 시작했는데 다른 이거 모든 시도별로는 할 수는 없고요. 광역권별로, 총학권별로 이런 어떤 데이터 기술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것도 민간 기업과 협업해서 만들어내는, 양성하는 그런 어떤 체계들을 빨리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너무 분산되어 있는 혁신 지원 기관들 좀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동시에 역량 강화 지원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도 차원에서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좀 초강력권으로 묶어서 그 속에서 그 구조조정과 역량 강화 지원을 좀 하는 걸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분권형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영우 중심 대학을 빼놓고는 지방대학은, 특히 사립대학들은 다 산학협력 중심 대학으로 다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혁신의 어떤 지역 주도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총학의 협력권 발전 개정을 신설하고, 지금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상생 발전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재정 형평화 제도고, 그동안에 이제 연간 한 8천억 정도를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경기의 지방 세수의 5% 포인트 중에서 35%를 출연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이게 2021년도로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시장 내년도부터 새로 한다고 그래 놓고 말로만 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오고 있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빨리 만들어서 초강의 협력 단위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적인 측면에서 메가시티의 중심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그다음에 도심을 혁신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이게 좀 필요하다. 이미 이제 21세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의 중심은 도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대도시권 내 혁신의 핫스팟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결국에는 이것도 또 지역 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 상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그 논의들을 통해서 합의를 좀 끌어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 지구 내 물리적 자산들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것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도심 지역에 이런 어떤 높은 연결성이나 협력과 혁신을 자극하기 위한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걸 위한 인프라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과 연계된 그 연구실이라든지 창업 공간이라든지 공동 작업장이라든지 리빙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되면서 대도시권의 도심이 새로운 어떤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어야지, 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혁신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어떤 혁신의 어떤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지역이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